캄보디아하고 태국은 체급이 달라요. 병력은 태국, 캄보디아 한 3대1, 국방비는 무려 10대1이에요. 일방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해군력은 더 한심해요. 태국은 항공모함이 있어요. 하나오션이 팔았어요. 이걸로 지금 캄보디아 해안 봉쇄까지 하고 있어요. 사고가 나면 교전하고 빨리 끝내고 이거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태국이 목표를 바꿨어요. 내륙을 타격을 해요. 지금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근까지 스캔 범죄단지, 카지노 단지를 때려요. 맞아. 캄보디아 군사력을 와해시킬 때까지 때릴 거야.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모시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태국 캄보디아 이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태국군이 이제 이 캄보디아의 국경 인근 카지노와 교량은 물론 최근에 보니까 앙코르와트 지역의 인프라까지 또 타격을 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거의 뭐 태국군이 밀고 들어가는 공세인 것 같은데, 현재 이 교전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달란트 투자도 유튜브고 저도 조합원 TV 하지만 유튜브 시대에 참 이 자극적인 뭐 앙코르와트 유적지 폭격했다, 그건 아니고요. 네네. 앙코르와트면 뭐 세계적인, 사실은 뭐 8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khmer 왕국의 가장 큰 인재 업적인데 여기를 때리는 건 아니고요. 그 인근 인프라 뭐 이런 인근도 네네네. 꽤 커요. 몇십 킬로 떨어져. 네네. 그거 건드렸다가 태국이 뼈도 못 치르려고 해요. 그럼 많이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캄보디아하고 태국은 체급이 달라요. 플라이급하고 헤비급하고, 요즘 뭐 권투 잘 안 보시니까 요즘 그 약간 복싱 많이 관련된 봅니까? 그 TVN인가 어디서 하는 그 프로그램 때 많이 뭐 보더라고요. 아주 가볍고 헤비급은 네네. 최중량이제 맞아요. 싸움이에요. 네네. 병력은 태국, 캄보디아 한 3대1, 국방비는 무려 10대1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력도 한 10대1 되고, 인구도 한, 면적도 한 3, 4대, 뭐 인구도 한 3, 4대 1 되고, 그럼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캄보디아는 군대가 사실 아니에요. 태국에 비하면. 아예 공군력은 아예 없어요. 전투기 한 대도 없어요. 미그 21을 운영했는데 다 퇴역시켰고. 그러니까 지금 태국군이 일방적으로 F-16, 그리펜, 스웨덴, 태국군이 가진 F-16도 구형이에요. 퇴역시켜야 될 비행기들이에요. 퇴역 예정인 비행기들이에요. 네네. 일방적으로 때리잖아요. 마치 최첨단 미 공군이 이라크 폭격하듯이 때리죠. 근데 캄보디아 공군기는 한 대도 안 뜨잖아요. 중요한 건 지대공 미사일 발사되는 것도 없잖아요. 태국 항공기가 극추됐던 얘기 없죠. 심지어 맨패드, 휴대공 지대공 미사일도 없어요. 공군력이 아예 없고 방공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공망이 있지만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프놈펜 훈센 상원의장, 훈마네트 총리, 이 독재 일가, 지를 지키는 데만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군력은 더 한심해요. 태국은 항공모함이 있어요. 짜끄리 나루에벳이라고. 네. 지금 짜끄리 왕조거든요. 10대 왕이에요. 지금 9대가 푸미폰 아일냐데. 이 항공모함까지 있어요. 물론 7,000톤이고 만재 해봐야 한 10,000톤 좀 넘고, 지금은 고정익기도 없고 헬기 모함이거든요. 어쨌든 항공모함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항공모함은 전투력은 없죠. 푸미폰 아유냐데, 이 양반이 태국의 9대 왕이거든요. 재위 기간이 무려 70년이에요.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1946년에 취임해서 16년까지 태국 국민들이 짜끄리 9대 왕이거든요. 지금 그 아들 10대 왕이에요. 이 왕을 가장 존경해요. 그 태국은 군부가 아주 강해요. 쿠데타가 미수까지 지금 한 30회 되거든요. 쿠데타의 나라예요. 군부, 그 다음에 일단 서민, 군부와 기득권층, 왕당파 이게 하나고 서민층인데, 푸미폰 아유냐데도 왕은 군부까지도 존경했어요. 근데 쿠데타 일으켜도 왕이 너 안 돼 그러면 끝나요. 그 푸미폰 아유냐데 호위함이 있어요. 3,600톤급인데 뭐 나름 76mm 함포도 있고 수익 발사도 있고 대한 미사일도 있고, 나름 싱가포르의 포미더블급 프랑스 라파에트 가져다가 그 양대 최강의 함정이에요. 언제 필리핀 호세 리자람도 있는데 호세 리자람 그걸 우리가 팔았어요. 그 푸미폰 아유냐데도
하나오션이 팔았어요. 그 대우조선 해양. 네. 이걸로 지금 캄보디아 해안 봉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캄보디아 해군력은 있느냐? 없어요. 그냥 300톤, 500톤짜리 그냥 해양 경비정. 그것도 멀리도 못 나가요. 연안 앞바다. 그러니까 육군은 그러면 해군과 공군은 없는 거예요. 그럼 육군은 뭐냐? T-55 탱크. 이거 50년대 나온 거예요. 굴러가는 게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BM-21이라고 하는 로켓포 사거리 20km밖에 안 돼요. 122mm. 있어봐야 첨단 무기를 해봐야 PHL-03이라고 300mm 방사포. 이건 사거리가 70에서 130km예요. 중국이 판 거예요. 중국이 12문짜리. 요거 5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뭐 포가 많지만 그래봐야 구형포고 태국군에 비할 수가 없고. 근데 전쟁이 왜 일어나요? 근데 전쟁이 일단 일어났어요. 그럼 일방적으로 때리는 거죠. 태국군이. 그동안 이제 원래 전쟁의 원인은 잘 아시겠지만 국경 문제였어요. 이제 과거에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여기는 프랑스가 지배했고 남쪽 말레이시아 이쪽은 싱가포르 이쪽은 영국이 지배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태국은 식민지 지배 경험이 없어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물론 태국이 뭐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프랑스와 영국은 서로 왼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렇게 돼 있고 남쪽이 말레이시아거든요, 인도네시아. 요 사이에 태국이 껴 있거든요. 요걸 누가 하면 세력균형이 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쪽이 영국과 프랑스가 완충지대를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태국 국민들이 싫어하실 텐데 어쨌든 태국 국민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그때 왕국이 시암 왕국이었어요. 샴 왕국, 영어로 샴 그러거든요. 그 샴 쌍둥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머리 붙어 있는데. 예. 그 샴 왕국이에요. 원래 연애도 옛날에도 있었지만 그 왕국에 있던 그 샴 쌍둥이 그 분이 두 분이 이제 한 분이라고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으로 가서 여기저기 다녔어요. 일종의 전시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우리가 샴 쌍둥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샴 왕국과 프랑스, 당시 캄보디아를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 제국이잖아요. 샴 왕국이 무슨 힘이 있어요? 국경 조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지금 813km. 근데 이 국경이 일방적으로 프랑스에게 유리하게 거졌을 거 아니에요. 샴 왕국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봐주는데 실제 프랑스가 만든 지도는 이 지도도 억울한데 국경도 더 안쪽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지금 국경 지역에 있는 분정으로. 지금 실질 국경선 쪽으로. 그러니까 프랑스가 있을 때는 넘어갔죠. 힘도 세고 샴 왕국이 뭐 힘이 없으니까 지도 관심도 없었죠. 근데 1948년 프랑스가 철수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래 국경 조약과 지도가 잘못됐다는 걸 태국이 알았어요. 이거 문제 있지 않아? 이때부터 국경 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걸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갔어요. 근데 태국이 졌어요. 왜냐? 국경 조약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실효 지배, 지도를 묵인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독도를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도 분쟁 때 맨날 지도 찾잖아요. 18세기 지도다, 16세기 지도다. 그게 근거가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태국이 졌어요. 억울하죠. 이것도 억울한데 2008년에는 또 태국이 요 국경지대가 다 유적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크메르 앙코르와트 그러죠. 네. 이게 크메르 왕국 전성기 때 만든 거거든요. 크메르 왕국 전성기 때는 태국까지 지배했어요. 일부까지. 그러니까 태국 접경 지역까지 유적지가 다 산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지금 자기들이 국경이라고 지도 안에 들어있는 지역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신청을 했어요. 등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태국이 열받은 거죠. 이때부터 국경 분쟁이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충돌이 오다가 올해 5월 달에 7월 달에 이번에 이제 12월 달에 3번 교전이 있는 거죠. 근데 5월 달 넘어갔어요. 7월 달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 중지했다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은 아니에요. 이번은 12월 상순에 시작돼서 지금 하순까지 계속 가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7월 같은 경우는 5일 교전하고 끝났거든요. 네. 항상 지뢰 폭발이 문제예요. 아. 거기에 어마어마한
캄보디아는 내전을 겪었고 이 밀림 지역이니까 어마어마한 지뢰가 살포되어 있거든요. 항상 지뢰 사고가 나요. 그런데 태국군이 이 경계를 서는 그 루트에서 항상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국군은 니네가 심었지.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아니야, 니네들이 우리 국경 침범 터진 거야. 이게 충돌이거든요. 그런데 캄보디아 모든 정황상 캄보디아가 이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아니면 지뢰가 우기,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게 쓸려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가능성은 다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사고가 나면 교전하고 빨리 끝내고 이거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태국이 목표를 바꿨어요. 지금 전 전선에서 해안봉쇄까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내륙을 타격을 해요. 지금 캄보디아 앙코라트 인근까지. 그렇다고 뭐 캄보디아 앙코라트가 다치는 그런 거리는 아니에요.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교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스캠 범죄단지, 카지노 단지를 때려요. 맞아. 그 왜 그러냐는 거죠. 자, 그러면 전술적인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캄보디아 주로 카지노, 스캠, 범죄단지 이런 것들이 국경에 있어요. 국경에. 네. 그런데 이 국경에 있으니까 바로 타격 범위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걸 캄보디아군이 기지로 활용을 해요. 왜냐, 캄보디아가 그 열악한 군사력으로 벙커나 이런 걸 지을 수가 없으니까 콘크리트 견고한 구조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를 탄약고나 지휘소나 전방 감시소로 부대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범죄단지랑 공생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 캄보디아 정권, 훈센 정권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범죄단지와 결탁을 했잖아요. 그 우리 대학생까지 고문치사했던 프린스 그룹, 그 회장 천수, 나쁜 놈이죠. 지금 훈센이 2023년까지 총리했거든요. 85년부터 2023년, 무려 38년간을 했어요. 이때 경제 고문. 아들 지금 물려줬거든요. 훈센은 상원의장이고, 그래도 지금 상황이에요. 혼마네트 고문이었어요, 또. 그러니까 결탁해 있는 거야, 지금. 원래형 범죄 비리죠. 그러니까 이런 태국 캄보디아 군부는 그러니까 훈센의 사병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범죄단지랑 결탁이 또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러니까 이걸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태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한 중재했는데 양쪽이 깼는데 지금 조용하죠. 그러게요. 승질 안 내잖아요. 맞아요. 네. 왜? 캄보디아는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고 태국이 명분을 왜 내세웠느냐?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이다. 태국판. 그러니까 훈센 정권을 범죄와 결탁한 정권으로 훈마네트 정권을 낙인을 찍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를 소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주로 때려요? 계속 카지노 단지를 때리는 거예요. 카지노 단지. 그 다음에 스캠 범죄 단지를. 그럼 다리 같은 걸 왜 때리느냐? 그 다리를 이용해서 포격을 했거든요. 그 원점을 타격한 거예요. 인프라를 깔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에서도 뭐 그 캄보디아 태국 전쟁 나오면 댓글 같은 거 보면 속 시원하다, 범죄자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태국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죗값을 받는 거죠. 왜냐, 원래 캄보디아의 최대의 카지노의 고객이 태국인들이었어요. 그럼 태국인들이 피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중국, 범죄 조직도 중국이지만 피해자도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이 뭐냐, 그쪽에서는, 태국 안에서는 그 캄보디아 하면 범죄단지 카지노에 대한 피해식이 큰 거죠. 이걸 두들겨 패니까 속 시원한 거죠. 그다음에 우리도 마음속에 저 범죄단지 때린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범죄단지를 때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한테 뭐라고 말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명분은 뭐냐,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이야. 그러니까 훈마네트 정권과 범죄 조직과의 결탁고리를 끊을 때까지 때릴 거야. 세 번째, 태국이 캄보디아 군사력을 와해시킬 때까지 때릴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태국 그래도 계속 가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차피 국제사법재판소의 국경조약도 있고
판결도 있고 국제 선례도 있으니까 태국군이 캄보디아 영토 들어가서 철수 안 한다? 그럼 쉽지 않아요. 미국도 제재할 거고 아세안도 제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 두들겨 패느냐? 태국 국내 사정이 있어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태국 국내 정치는 왕당파, 왕이 있고 군부가 있고 여기 기득권층 여기 하나의 세력이에요. 보수 진영. 그다음 소위 약간 진보 진영이라는 데가 서민 중심였죠. 일반 서민 중심. 이 사람들은 군부 쿠데타 이런 거에 반감이 많아요. 약간 민주적 성향을 더 지지하고 이걸 대표하는 게 바로 탁신 친나왓 집안이에요. 탁신 들어보셨죠? 탁신 정권. 탁신은 이 서민층 파퓰리즘 대중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탁신이 서민이 아니에요. 탁신도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나눠져 있어요. 군부 왕당파와 그다음 이쪽 서민 지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에 작고하신 그 푸이폰 아윤예도당 이분은 군부와 일반 국민들이 모두 존경을 받았어요. 모범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왕 그 아들은 권위적이에요. 과거에는 군부가 쿠데타 일으키면 왕이 잘해서 못해서 판결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군부를 왕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 일으키면 왕이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왕실 모독죄라는 게 있어요. 왕 욕하면 집안 쫄딱 망해요. 3대가 망해요. 민주주의국가 아니죠 그렇게.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푸이폰 아인예다 왕의 왕실과 지금 완전히 달라요. 태국 국민들이 자랑했던 푸이폰 왕과 지금 아마 마하 왕인가 이 왕은 달라요. 권위 주제에게. 그러니까 나눠져 있어요. 전국이. 그러니까 야당. 일반적인 이 탁신 친나와서 여기 또 있어요. MFD라고 국민당도 있고. 지금 있는 아누틴 총리는 요 중간이에요. 왕과 군부 지지도 대화도 되고 이쪽 탁신 친나와 혹은 이 서민층 중간자예요. 요 상황이에요. 아슬아슬해요. 그런데 지금 탁신 이 아누틴 총리가 내년 2월 8일 날 총선거 의회 조기 총선을 실시해요. 근데 이게 캄보디아 전쟁과 무슨 관계가 있냐? 태국 안에서는 군부가 하도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군부하면은 안방에 엎어. 싸움을 못하는데 쿠데타만 한다. 반감이 많아요. 지금 캄보디아 장성이 3,000명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네. 태국도 장난 아니에요. 장성 많아요. 이게 다 군부가 장악하니까. 그런데 재밌는 일이 뭐가 있냐? 캄보디아하고 전쟁이 7월달에 일어났잖아요. 그럼 캄보디아 일방적으로 쫄게 패잖아요. 그 다음에 영토에 대한 태국 국민들의 한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태국 군부의 지지도가 95%까지 올라가요. 95%요? 와, 95%. 아니 일방적으로 때린 그럴 거 아니에요. 북한도 아니고 진짜. 네, 95%까지 올라가요. 내각은 바닥으로 떨어져요. 왜냐? 왜 7월달에 떨어졌느냐? 제가 탁신 친나왓은 서민 쪽이고 반군부라고 그랬잖아요. 자, 2006년에 탁신 친나왓이 총리였는데 군부 쿠데타로 쫓겨나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캄보디아로 가요. 네네. 자, 캄보디아는 태국 군부하고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나쁘죠, 국경 문제 때문에. 근데 탁신 친나와도 태국 군부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럼 탁신과 훈센은 서로 의형제거든요. 의형제 관계예요. 그럼 둘 다 태국 군부한테 반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여기서 동일감이 있어요. 근데 2007년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5월에도 분쟁이 있다고 그랬죠. 2005년 7월달에 분쟁이 있고 5월달에 있었다고 그랬죠. 5월달에는 탁신 딸이 총리였어요, 태국에. 패통탄 친나왓이라고. 탁신 집안이 4명이 총리를 배출해요. 참 재밌어요, 그것도 보면. 근데 5월달에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충돌했거든요. 그때 태국 국경사령관이 2군 사령관이에요. 1군 사령관은 더 후방이고 최전선이 2군 사령관인데 그때 훈센 상원의장이 실세니까 패통탄 친나왓하고 왜냐? 탁신이 도망가서 캄보디아에 있을 때 서로 호영호제에 있으니까 그 딸인 패통탄 친나왓은 훈센 상원의장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친하겠죠? 그렇죠. 통화를 하는데 패통탄 친나왓이 훈센 상원의장 혼마네트 아버지한테 삼촌이라고 불러요. 적인데 전쟁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태국군 2군 사령관을 욕해요. 왜냐? 군부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탁신 집안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훈센이 이걸 흘렸어요. 통화를 흘리니까 태국 국민들이 패통탄에 대해서 지금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탄핵됐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누틴 총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각에 대한 지지도가 태국 국민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엉망이죠. 그 바닥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태국 군부가 왜 저렇게 서슬퍼렇게 두들겨 패느냐? 집권 여당이 내년 2월 8일 선거잖아요. 아 맞아요. 네. 캄보디아를 두들겨 패면 팰수록 어떻게 돼요? 지지율이 계속 오르죠. 지지율 올라가죠. 그 다음에 그 탁신에 대한 탁신 패통탄 친다 탁신 딸이 했던 그 훈센 상원의장과 통화 내 통했지 이런 이미지. 그럼 야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탁신 계열은 어떻게 돼요? 타격을 계속 받는 거죠. 반대편으로. 이 그림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왜 계속해서 태국이 캄보디아를 계속 공격하고 해상 봉쇄 비슷한 데까지 가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캄보디아에 괴멸적 타격을 입히고 특히 카지노와 스캠 범죄 단지를 때리느냐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태국 내부에는 어쨌든 내년도 국내 정치적 28 총선도 있지만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캄보디아가 이 정도 되면 관광에 의존하는 그다음에 훈센 후마네트 부자가 범죄단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네. 자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카지노와 스캠 단지를 두들겨 패면 지금 언론에 앙코르와트가 계속 나오잖아요. 앙코르와트가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앙코르와트 가시겠어요, 관광? 못 가죠. 안 가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훈센 훈마네트 부자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범죄 집단과의 관계, 관광산업 위축, 태국 경제에 대한 타격. 그럼 안 그래도 훈센 38년, 훈마네트 2년 여기에 대한 캄보디아도 젠지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범죄 조직의 와해, 훈센 정권, 훈마네트 정권을 범죄 정권으로 규정을 태국이 했으니 이게 레짐 체인지까지 노리는 게 아니냐. 캄보디아 내부에 이렇게 볼 수 있죠. 약간 재밌는 이슈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 그 태국은 전통적으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고 알려진 국가지만은 전쟁 중에 이 캄보디아를 지원하는 일본의 행보가 알려져서 지금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캄보디아에 제공하려던 해경 순찰설 지원을 보류하는 등 조정에 나선 상황인데 보니까 얼마 전에는 이 캄보디아 내에서 자위대가 또 훈련하는 그런 또 사진도 찍히기도 했고요. 이 태국과 일본 관계 어떤 균열을 남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가 조금 이거는 좀 반성이랄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한류도 있지만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우리도 훨씬 앞서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막대한 OD, 공적 개발 원정.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투자를 해왔고 지원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만 지원한 게 아니고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그 앙코르와트 복원하는데도 일본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태국이 그 기분 나빠하지만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대규모의 ODA, 공적 개발 원조 지원 사업의 일환이에요. 이제 그게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깨진다. 태국은 미국하고 동맹인데요. 일본도 미국하고 동맹인데요. 오히려 캄보디아는 중국과 친하거든요. 맞아요. 네. 일본과 친한 게 아니라 그렇게 봐야 되는. 그럼 태국은 중국과 안 친하냐? 태국도 중국과 친해요. 이번에 나왔잖아요. 태국군이 사용하던 VT4 탱크 중국제 포신 터져가지고. 네. 캄보디아만 쓰는 게 아니에요. 태국도 미국 동맹인데도 중국제 무기 쓰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동남아시아, 즉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영역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거죠. 태국, 필리핀은 미국 동맹이죠. 근데 아세안은 전통적으로 중립을 지향해요. 중립을 크게 보면 여기에 일본은 오래전부터 영향력을 행사해 왔어요. 우리는 뭐 그냥 한류, 캐대언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일본은 아주 체계적으로 동남아시아 영향권을 행사해왔고 그 와중에 캄보디아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일본이 특별히 캄보디아에 친한 건 아니다. 태국에도 일본은 아주 많은 공적 개발 운동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동남아시아에서 인지도가 우리가 떨어지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투자를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앞서 말씀하신 그 중국제 그 자주포 거기에 이제 포신 터진 거 그 이슈도 있고 보니까 태국군이 캄보디아군 진지에서 중국산 대전차 미사일 장비를 노획해서 그걸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관계가 다 있긴 한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양쪽에 다 무기를 지원한 거잖아요. 이거 약간 금기시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얽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한 군사적 1대1로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대한 보시면 알겠지만은 태국은 타이완이 있고 캄보디아도 해안이 있어요. 이게 1대1로 라오스를 거치면은 바로 지금 남중국해로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양쪽 다 영향력을 행사한 거고. 그래서 지금 사실 제일 당혹스러운 게 중국이에요. 왜냐? VT 탱크 터져서 중국 무기 코피 터져.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중국이 캄보디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인식이 막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캄보디아의 가장 전략적인 무기는 아니죠. 가장 센 게 PHL-03 300mm 다연장 방사포거든요. 이거 사거리가 70에서 130km까지 가니까 정밀도도 높아요. 올해 5대 그 발사 차량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가 쓰고 있는 대전차 미사일 보여. 그다음에 PHL-03 나와. 그러니까 중국이 캄보디아 안 그래도 캄보디아 스캠 단지 그 천지가 중국계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또 그런 막대한 범죄 단지가 중국 권력층의 비호 없이 유지 안 돼요. 그렇죠. 중국 권력층의 관계도 다 나와요. 시진핑 주석은 범죄의 소탕 전쟁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부정부패 연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그 터지고 있는 그 단지들이 있죠. 그런 단지들이 다 중국과 연관이 있어요. 중국 자본과 관계가 있어요. 그중에 범죄 단지도 있지만 그러나 중국의 투자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스페셜 이 경제 특구도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캄보디아 때문에 중국이 범죄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 무기 지원할 때 이미지 나빠져. 태국은요. 태국과의 관계는 캄보디아 중국이 지원하니까 태국 관계 나빠져. 또 태국이 쓰는 무기 터져. 중국 무기 신뢰도 떨어져. 그 중국이 지금 양쪽에서 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 그래요? 우리 특사 파견할게. 야 제발 좀 그만 싸워. 지금 서둘러서 지금 개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코피 터지는 피해자는 중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중국이 잘 그렇게 휴전을 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없어요. 중국 어떻게 지금 미국 트럼프도 안 통하는데 국내 정치가 개입되면 이거는 어디도 개입 못해요. 우리 12.3 계엄 사태 때 해외 신경 썼어요? 못 썼죠. 못 쓰죠. 거기 누가 개입하면 지금 사생결단인데 지금 그 결단 저게 지금 누가 그럼 또 하나는 그럼 캄보디아는 왜 자꾸 태국한테 뭐 지뢰매설하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게요. 왜냐? 훈센 정권의 취약성 때문이에요. 38년 하다가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2대를 못 가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그렇죠. 솔직히 좀 훈센에 비해서는 카리스마가 떨어져요. 거기다 캄보디아 경제를 지탱하는 게 관광, 카지노, 또 범죄와 연관된 산업인데 이게 지금 중국이 그동안 하도 피해자가 많으니 캄보디아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전자도박을 중단시켰어요. 태국도 하도 피해가 많으니까 캄보디아 카지노 가는 걸 옥죄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캄보디아 안에 카지노 가니까 태국에서 카지노 만들까 하는데 내국인용까지 얘기가 만들진 않았는데 이 타격이 가해지니까 흔들리는 거죠. 캄보디아가. 그러니까 지금 태국과 충돌하면 민족감정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 안에서 나와요. 물론 보면 뭐 몇만 명 자원 입대했다 막 이렇게 민족감정. 그러니까 캄보디아 훈센 정권은 흔들리면 태국을 치면 왜 그렇게 친한 탁신 딸 패통탄 친나오과의 통화를 그러게요 진짜 흘렸겠어. 많이 민족감정. 내가 태국을 이겨. 패통탄 친나오과는 나한테 미치야.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동지였던 탁신 집안을 무조건 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안에서도 지금 이 충돌을 의도 터지지만 이걸 정권 안정화에 활용하려는 경향도 또 있는 거예요. 이 충돌을 국내 정치죠. 그러니까 태국은 조기 총선, 군부 입지 강화,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흔들리는 훈센 정권의 이 원래 집안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옆집에서 누가 쳐들어오면 부부싸움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군화 정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양측의 민족 감정을 더 나쁘게 만들 거 아니에요.
이게 휴전이 돼도 이 앙금이 남죠. 네. 또 언제 충돌할지 모르죠. 맞아요. 국경 분쟁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이다. 제국주의 시대의 국경 문제, 그다음에 양측의 국내 정치 문제, 이게 좀 얽혀 있고, 또 여기에 국제 정치적으로도 태국은 미국 동맹이에요. 캄보디아는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좀 섞여 있다 이렇게 봐야죠. 이번엔 러브 전쟁 얘기 잠깐 나눠보겠는데 최근에 또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흑해 러시아 해군기지인 노보로시스크 항구에서 수중 드론을 투입해서 이 킬러급 잠수함을 타격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러시아는 일단 부인하고 있는데 만약 이 공격이 사실이라면은 수중 드론이 이 잠수함을 직접 타격한 사상 첫 사례라고 예. 하더라고요.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보시나요? 황당하죠. 이게 바닷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기지 안에 있었거든요. 그럼 보호가 그 되는 방파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 안을 들어온 거예요 지금. 들어와서 구석에 있던 걸 도척, 그 잠수함의 도척이 지금 보였었는데 네. 그중에 한 척을 때린 거거든요. 야. 뭐 러시아는 멀쩡하다고 그러는데 잠수함이 애들 장난감이에요. 그 구멍 하나만 나도 지금 사람이 죽는 사는데 그렇죠.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 드론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드론 한 번은 뭐냐면 지난번에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떼거지로 피해를 입었던 스파이더웹 거미줄 작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 비행장에 있는 전략 폭격기들이 네. 우크라이나의 장기간의 사전 작업을 통해서 괴멸적 피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말로는 한 70억 달러 피해를 입혔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700억 달러 이상이에요. 왜냐, 전략 폭격기는 핵무기 투발수단이거든요. 네. 그 중에는 투볼레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시 못 만들어요. Tu-22M 이런 것들은 지금 러시아가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때리면 러시아의 전략적 핵 능력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거예요. 물론 핵무기는 안 실려 있었어요. 주기되어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그때에 사용된 드론이 3세대 드론이었어요. 1세대 드론은 그냥 드론, 저스트 드론, 붕, 우리가 보는. 2세대 드론은 각종 센서를 장착해요. 열상 장비, 적외선 이런 것들, 성능 향상. 그 다음에 이 광섬이에요. 왜냐하면 드론이 날아가면 이 재밍을 하잖아요. 재밍. 그러면 흔들리거든요. 전파 교란을 하면. 근데 광섬에는 재밍을, 전파 교란을 안 받거든요. 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2세대 드론이에요. 광섬 유화 센서. 3세대 드론은 뭐냐? AI예요. Fire and Forget이라고 그러죠. 일단 띄우면 지가 알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를 입력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드론을 때려서, 예를 들어서 이레학 대표만 때려 그러면은 드론이 들어와서 저 보고는 안 때리고 네네. 이 대표만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표를 입력시켜 놓고, 그러니까 드론 장치를 발사한 다음에 우크라이나 보안국 요원들은 다 도망간 뒤에, 아니 심지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러시아의 트럭, 컨테이너 트럭 기사들을 사요. 그리고 자기들이 장착한 컨테이너, 원래 컨테이너는 그 트럭에 실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 컨테이너 안에 러시아 안에 잠깐 수개월 전에 잠입해서 거의 1년 반 작업을 했어요. 잠입해서 창고를 사고 그 안에서 드론을 조립하고 컨테이너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컨테이너 안에 드론을 AI 드론을 넣어놓는 거죠. 어디에 어디서 어느 걸 때려라고 다 Tu-22M, Tu-95, 투볼레프 이런 것만 때려라고 다, 일반인 거 때리지 말라고 다 입력해 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러시아의 트럭 운전사들을 이제 사요. 네, 돈 줘요. 네. 아, 이거 어디까지 실어다 줘? 거기서 대기해. 그러면 이제 화주가 올 거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계약하고 우크라이나 보안 요원들은 다 도망가요. 그럼 트럭이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운전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겠죠. 그럼 그 타임 시간이 되면 컨테이너 뚜껑이 열려요. 그러면 그 드론이 날아올라서 비행장에 가서 정확하게, 그 조한범은 착하니까 안 건드리고 이레학 대표만 얼굴만 딱 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드론 작전의 신기원이었거든요. 이게 이란에서도 그랬어요. 이란의 모사드가 이란 타격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모사드가 네네. 장기간 작업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란의 장성, 원자력 전문가들만 이 아파트가 있으면 그 원자력 전문가 장성에 있는 그 침실 창문에 들어가서 그 사람만 때렸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AI 이게 3세대. 자, 이번에 수중 드론은 뭐냐? 그 기원을 또 넘는 거죠. 뭐냐? 수중 드론이 거의 계산해 보니까 노보로시스크 흑해를 돌아서 크림반도를 돌아서 거의 한 7,800에서 1,000km를 수중 드론이 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제해권이 없으니까 아마 육지 쪽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함정이 없으니까 나오기 어려우니까. 계산하면 거의 한 7,800에서 1,000km 돼요. 거길 가서 그 방파제 안을 들어간 거예요. 군용항을 들어가서 그것도 많은 함정 중에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전투함이 있거든요. 순시선도 있고 초기함도 있고 되게 잠수함만 때린 거예요. 수중에. 그러면 지금 사이다경제 이게 지금 건물이잖아요. 역삼동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로봇가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여기 몇 층이라고 왜 돼요? 테러 때문에? 상관없어요. 저기 7층인데 가진 게 7층 문 열고 들어와서 방도 지금 스튜디오 두 번째 방에 들어와서 일학교 벽만 딱 이렇게 건드린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그러니까 일이라는 그만큼 황당한 거죠. 그럼 어떻게 벌어져요? 공포. 그러게요, 진짜. 전략 폭격기에서 러시아의 핵잠수함도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핵잠수함은 항구에 그냥 떠 있잖아요. 러시아 핵잠수함 길이가 50m, 100m 돼요. 수만 톤이에요. 그것도 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 또 동시에 뭐가 나왔어요? 러시아의 별세계 삼성 장군이 모스크바에서 지금 이거 좋은 건 아닌데 기아 소렌토 타고 가다가 폭사했어요. 이런 주요 인물들 암살이 여기저기서 벌어져요. 그럼 어떤 공포가 생겨요? 어디든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항상 말해요. 저 사람을 왜 제거했다?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어디에서.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다 보고 있다가 제거하는 거죠. 그럼 전선에 있는 사령관들이 자기 집도 있고 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불안하지 않아요? 엄청 위축되겠네요. 진짜. 그 위축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번에 수중 드론 작전이 왜 가능했냐면 러시아가 흑해 지금 있잖아요. 흑해가 방대하잖아요. 흑해에 대한 제해권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러시아가 전쟁에 왜 헤매느냐? 자, 흑해에 대한 제해권이 없었고 그 다음에 제공권이 없어요. 이라크 전쟁 1991년 후세인이 90년에 쿠웨이트 침공했죠. 난리쳤죠. 그 뭐 사막의 폭풍 작전 기억나실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라크군을 학살했던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제해권. 이라크를 둘러싼 바다, 걸프만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인도양 쪽의 항공모함이나 함선 전단을 가지고 제해권을 장악했어요. 그 여기서 지금 토마호크부터 시작해서 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제공권을 여기 항공모함 그 다음에 기타 사우디아라비아 주변 국가에서 이라크 전쟁 첫날 400개의 방공망을 제거했어요. 일방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태국이 왜 저렇게 난리치느냐? 방공망이 없으니 캄보디아는 의도 터지는 거잖아요. 자, 현대전은 방공망 이 제공권을 장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공권과 흑해의 제해권을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해권을 왜 장악을 못했느냐? 전쟁 초기에 모스크바함이라고 하는 흑해함대 기함 만톤급 내에 순양함에 가까워요. 구형이지만 흑해의 방공망을 장악할 수 있는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의 그 넵튠 그것도 구형 대함 미사일이에요. 의도 터져갖고 침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어느 공포로 가느냐? 이 흑해로 못 나가는 거죠. 제해권도 없는데 이제 항구 안에 기지 안에 있는 잠수함에 타격을 당했는데 밖으로 어떻게 나가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주는 공포. 어디든 안전하지 않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타격 능력. 그러면 이걸 보면은 그 서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생각보다 잘 싸우는데? 계속 도와줘야지. 지금 푸틴이 계속해서 과장하거든요. 우리가 우세해. 우리가 전선을 압도하고 있어. 맞아요. 전선에서는 우세해요. 조금씩 진전해요. 그런데 러시아의 성적은 피해 대가예요. 피해 대가. 지금 올해만 해도 30에서 한 40만 정도 손실이에요. 지금 포크로스크하고 미노흐라드라고 지금 포크로스크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위험하긴 하지만 여기를 4개월 동안 공략해도 지금 점령을 못하고 있고 최근에
4km 전진하는데 전사자가 6천 명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면서 지금 러시아는 전진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드론으로 전략 폭격기 때려 부셔, 그다음에 군항 안에 있는 잠수함 때려 부셔. 이 상징적 효과가 잠수함은 전략 무기에 해당해요. 약간 비대칭 무기잖아요. 이것도 진짜. 그럼요. 네. 이걸 때려?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참 머리가, 거기다가 모스크바에 그 자기들 삼성 장군님 얼마나 중요한 자원이에요. 전략 자원이에요. 폭사에. 그러니까 푸틴의 아픈 데만 계속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는 상징적 효과. 원래 전쟁의 전과도 중요하지만 전과를 자꾸 과장하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뭐냐면 사기도 있지만 인지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렇다고 해서 드론이 게임 체인저는 아니에요. 왜 노드론 쓰잖아요. 양쪽이 다. 거기다 기술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아무튼간에 이 러우 전쟁 종전 협상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전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 전쟁, 그러니까 쌈박질을 네. 안 하는 방법이 두 개 있죠. 뭐냐면은 부부싸움. 결혼하셨죠, 이 대표님도? 네, 했습니다.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네. 부부싸움 안 하려면 이제 싸우다가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진짜. 아, 그래, 우리 진짜 우리 서로 완전히 화해하는 거가 있죠.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에이, 승질나 말 안 해, 이게 있죠. 또 이혼이 있고, 그 다음에 별거가 있죠. 근데 별거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 없죠. 싸우다 각방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혼은 어떻게 돼요? 재산, 자녀 양육권, 그 다음에 서로 손해, 뭐 심리적인 뭐 상처 이런 거 다 법적으로 해결돼야 되죠. 네. 그러니까 종전은 뭐냐? 종전협정, 평화협정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을 뭐 때문에 싸워요? 땅 때문에 싸우죠.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서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종전이에요. 휴전은 뭐냐? 이런 땅에 대한 소유권 관계없이 일단 싸움만 멈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이제 푸틴과 트럼프에 비해서는 종전이란 말이 나와요. 그다음 평화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평화안이 바로 종전이에요. 근데 젤렌스키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휴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토도 휴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왜 그러느냐? 지금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로 뺏어가고 지금 돈바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동쪽의 루안스크와 도네츠크의 일부 지역에서 친러계 주민들이 내전을 일으켜요. 이게 2014년이에요. 그리고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전면 침공해서 지금 돈바스, 도네츠크, 루안스크, 도네츠크 일부만 남겨놓고 남쪽 크림반도를 잇는 긴 띠를 형성했어요. 이걸 다 합치면 남한 면적이에요. 우크라이나 면적의 5분의 1. 우크라이나가 한반도 3배 면적이 넘어요. 3배 면적인데요. 이걸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걸 장악하는데 러시아가 100에서 150만을 손실했어요. 전사자는 8만에서 20만이 추정이 돼요. 그럼 이 땅을 푸틴은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땅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귀속을 시켰어요. 국제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러시아 헌법상으로는 돈바스, 도네츠크, 루안스크, 크림반도는 러시아 거예요. 나머지는 교전지역이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전하려면은 영토에 대한 서로 합의를 해야 된다고. 근데 젤렌스키하고 푸틴이 만나도 종전에 대한 합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크라이나 헌법 73조에는 영토 변경, 우크라이나 영토 변경은 전체 우크라이나 국민의 투표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젤렌스키가 협상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없죠.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선택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젤렌스키가 그럼 푸틴 그 땅 너 가져라고 얘기하면 그건 위헌이고 탄핵이고 깜빵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협상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니까요. 그럼 투표하면 되지. 투표를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 땅의 5분의 1을 지금 뺏겼죠. 거기도 우크라이나인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그 사람들 투표 어떻게 해요? 못 하잖아요. 자유 투표하겠어요? 그 투표 자체가 불가능해요. 젤렌스키의 권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인의 70%는 그 땅 돌려주는 거에 반대해요.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는 건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넘겨주는 건 우크라이나의 대다수가 반대해요. 자, 젤렌스키 뭐 없죠? 저건 푸틴으로 와볼게요. 그럼 푸틴한테 야, 너 점령하고 있는 땅 돌려줘.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크림반도와 루안스크 도네츠크라고 하는 지역을 러시아가 강제로 러시아 땅으로 편입시켰다고 그랬죠. 국제법적으로는 불법이죠. 그러나 러시아 헌법상 러시아 땅이에요. 그럼 러시아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토 할양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점령한 땅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해요. 그런데 전 답답한 게 트럼프는 자꾸 땅 갖고 협상하래요. 왜? 지가 부동산 업자니까. 돈 주고 거래하니까 여기에 대해 무지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문되잖아. 야,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좀 바꿔. 지금 이러고 얘기하거든요. 푸틴의 종전 조건이 뭐냐? 러시아 자기들이 러시아 땅으로 귀속시킨 크림반도, 루간스크, 도네츠크는 러시아 땅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전선은 우크라이나 돌려주는 게 아니고 동결, 요선전에서. 근데 도네츠크 땅에 한 20에서 25%는 아직 차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 도네츠크 지금 합병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땅도 헌법상 러시아 땅이잖아요. 거기서 우크라이나를 보고 철수하래요. 그러면 이제 종전하겠대요. 이걸 젤렌스키가 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봤죠. 못 봤죠. 이게 좀 답답한 게 지금 자꾸 뭐 협상 나오고 뭐 내일 모레 근접했다. 안 돼요. 종전은 안 된다고요. 그럼 뭐만 남아요? 휴전은 되지. 우리도 지금 헌법상 북한 우리 땅이죠. 네. 우리 영토 조항 3조에 있잖아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 그러니까 북한은 실체적으로는 유엔에 가입한 국제법적으로는 다른 나라지만 우리 헌법상 어디 땅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다른 나라고 같은 민족 아니고 통일 안 해? 라고 떼쓰죠. 우리 대통령이 그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봤네요. 못 받는 거예요. 뭐 일각에서 뭐 헌법을 고치자. 이 대표님 우리 헌법 고쳐서 북한을 다른 나라로 인정하는 거 동의해야 안 해요? 엄청난 논란.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뭐 유엔에 가입하고 어차피 다른 나라처럼 살고 있어. 이런 감은 있죠. 네, 현실적으로는 뭐 어쩔 수 그렇지만 그걸 법적으로 다른 나라 인정하고 영토 할양한다? 그럼 북한 절대 반대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은 자꾸 종전 휴전을 헷갈리는데 휴전은 된다. 휴전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실현 가능한 방안은 휴전이라고 써놓고 종전이라고 읽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 체결했지만 우린 휴전인지 모르잖아요. 전쟁 없으니까. 전쟁 끝난 줄 알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잠재적 전쟁 상태죠. 휴전 상태고 언제든 양쪽에서 야, 나 정전협정 깰 거야? 전쟁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불행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은 종전은 어렵고 휴전은 가능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러시아는 왜 저렇게 인해 전술로 인력, 장비를 소모하면서 더 가느냐. 이 상태에서 끝내려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왜 저렇게 스파이더 웹 작전으로 전략 폭격기 때려 부시고 잠수함 부시고 러시아 장성 제거하느냐. 바로 이 상태에서 휴전하려고. 양쪽 지쳐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